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세계화란 무엇인가? 이 관련해서 이제 세계화의 종류로 우리가 시장의 세계화와 생산의 세계화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자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수업 교재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수업 교재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세계화입니다. 자, 이 책에서 사용되는 세계화란 좀 더 통합되고 좀 더 상호우존적 세계 경제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의 세계화와 생산의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시장의 세계화입니다. 우리 수업기의 내용을 한번 보죠. 시장의 세계화란 역사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국가별 시장들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 세계 시장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의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국제적인 판매가 쉬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호와 선호도가 글로벌 표준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이 한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티그룹의 신용카드, 코카콜라의 청량음료, 비디오 게임, 맥도날드의 햄버거, 스타벅스의 커피, 이케아의 가구,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소비재들은 이러한 흐름의 전형적 사례로 빈번하게 제시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의 수혜자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흐름의 촉진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기본 제품들을 전 세계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업이 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하거나 이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처럼 규모가 커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2017년 수출기업 중 98%는 종업원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30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2013년 미국 공산품 수출액의 3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뉴욕에 기반을 둔 B&S 에어크래프트 엘로이를 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800만 달러의 연 매출 중 40%가 수출에서 발생합니다. 몇몇 국가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인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중 자그마치 98%가 수출 혹은 해외 생산을 통하여 국제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고 2018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제품과 서비스가 2조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시티그룹의 신용카드, 맥도날드의 햄버거, 스타벅스 커피 및 이케아 매장의 세계적 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의 챕터에서 보듯이 소비자 기호와 선호도, 유통 채널, 문화적으로 내재한 가치의 체계, 기업 시스템 및 법적 규제가 포함된 다수의 연관된 차원에서 국가별 시장 간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성장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인 우버는 법적인 규제라는 영역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많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 제품 특성 및 업무 관행을 특정 국가의 여건들에 맞도록 최적화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글로벌한 시장은 소비재 시장이 아닙니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소비자 기호와 선호도의 국가적 차이가 세계화의 걸림돌이 될 만큼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용 제품과 원자재 시장은 가장 글로벌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으로는 알루미늄, 기름 및 밀과 같은 일상재, 마이크로 프로세서, D램, 컴퓨터 메모리 칩이죠. 상업용 제트기와 같은 산업용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이런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부터 유로본드와 니케이 지수나 유로화에 대한 선물 거래와 같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즉, 애플의 아이폰 같은 좀 더 새로운 첨단 기술 관련 소비재들이 전 세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업들이 경쟁자로서 국가별로 자주 상호 대립하고 있습니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경쟁 관계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포드와 토요타, 보잉과 에어버스, 굴착기 시장에서의 캐터필라와 고마츠, 비행기 엔진 분야에서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 비디오 게임 콘솔 분야에서의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경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이 자사의 경쟁자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 진출하면 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경쟁자가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걸 막기 위해 덩달아 그 국가에 진출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기업들이 서로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해외 시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 예를 들어 자사의 제품, 기업 운영 전략, 마케팅 전략 및 브랜드 등을 진출 국가에 가지고 오고 그 결과 국가별 시장의 동질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더 큰 획일성이 다양성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시장, 미국 시장, 브라질 시장 또는 일본 시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해져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따라서 더 큰 획일성이 다양성을 대신하게 되며 독일 시장, 미국 시장, 브라질 시장 또는 일본 시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한 산업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는 오직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시장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교수님이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구입하는 시장이 어떤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고객들이 전 세계 고객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맥도날드사의 햄버거다. 그럼 맥도날드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맥도날드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패스트푸드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햄버거죠. 그러니까 햄버거는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던 소비하던 패스트푸드 음식 제품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차 맥도날드사가 유럽에 진출해서 유럽에서 맥도날드 가게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판매하고 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서 맥도날드 가게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판매하고 또 어디 중남미,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데 또 맥도날드 가게가 진출해서 거기서 햄버거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미국 회사 맥도날드사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던 햄버거라는 패스트푸드 음식 제품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구입해서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제품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시장의 세계화죠. 햄버거라는
제품의 시장이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하고 비슷한 것이 최근에 대한민국의 한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 그러니까 K-팝, K-드라마, K-뮤비, 그리고 K-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팝, 가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고 즐기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차 한국의 K-팝 가수나 그룹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연하고 음원을 판매하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넷플릭스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럽이나 미국, 중남 이런 중동 이런 다양한 세계 고객들에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가요, 팝,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만화인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뭐예요? 시장이 세계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류라는 시장, K-팝의 시장, K-드라마의 시장, K-무비, 영화의 시장, K-애니메이션의 시장이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좀 쉽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시장의 세계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생산의 세계화다. 프로덕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세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우리 수업 교재의 내용을 교수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의 세계화. 자, 생산의 세계화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생산 요소, 노동, 에너지, 토지 및 자본과 같은 이러한 서로 다른 생산 요소의 비용과 품질을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낮추거나 자사 제품이 제공하는 품질 혹은 기능성을 향상하길 희망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경쟁자와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잉은 외국의 공급업자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잉 777, 보잉 777 이 비행기 기종이죠. 이 비행기의 경우에는 8개의 일본 공급업자들이 비행기의 동체, 문, 그리고 날개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공급업자는 앞바퀴 착륙 장치를 위한 문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의 이탈리아 공급업자들은 또 다른 중요한 비행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회사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가치로 환산하면 보잉 777, 보잉 777 비행기의 약 30%가 미국 이외의 외국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보잉의 최신식 제트기인 보잉 787, 보잉 787의 경우에는 이런 추세를 더 끌어올려 가치상으로 보잉 787, 787의 65%를 외국 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 원재료 부품을 조달하고 생산, 영업,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서 활동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다른 기업에게 맡기는 걸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웃소싱. 그래서 그 보잉 787, 보잉 787의 65%를 외국 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그중 35%는 세계의 주요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공급업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생산을 위탁해서 맡기는 보잉의 논리는 이러한 외국 공급업자들은 그들이 맡은 특정 부분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더 나은 완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 원재료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특정 국가에서만 조달되는 게 아니고 세계 다양한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조달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은 더 나은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은 보잉이 자신의 경쟁자인 에어버스보다 더 많은 비행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기회를 높여줍니다. 보잉에서 생산의 세계화는 다음 챕터 경영 포커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과 애플과 같은 회사들처럼 초기의 아웃소싱 노력은 주로 생산 활동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점차 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저가의 생산자들에게 낮은 가격의 생산자들에게 서비스를 아웃소싱 주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통신 기술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병원들은 방사선과 일부 업무를 인도에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되고 인도에서는 미국 의사들이 잠든 밤에 MRI 촬영 영상 등을 판독합니다. 판독 결과는 다음날 미국 의사들에게 제공됩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서 설계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업무를 인도인 엔지니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 엔지니어들이 잠든 사이에 인도인 엔지니어들은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한 후에 보안 인터넷 회선을 통해 수정된 코드를 미국에 전송할 수 있고 따라서 다음날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 창출 활동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제조사에서 은행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소비자 콜센터와 같은 고객 서비스 기능들을 인건비, 즉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의 다른 사례로는 필리핀의 근로자가 미국인의 의료 기록을 옮겨 적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의하면 의료 부분의 많은 행정적 절차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기능이나 클레임 처리 등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미국에서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의료비용 감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은 보잉, 애플, IBM 및 BGO 같은 기업들에 의해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아웃소싱의 추세로 미국 제품, 일본 제품, 독일 제품 혹은 한국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이시에 따르면 다른 공급업자들에게 생산활동을 아웃소싱함으로써 태생적으로 글로벌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글로벌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장의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생산의 세계화를 너무 멀리 밀어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책의 다음 챕터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걸쳐 최적의 입지에서 자사의 생산활동을 분산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무역 장벽들이 있으며 또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란 말은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라는 용어는 국제경영에서 중요한 용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후반부에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영어로 하면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미국에 직접 설립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죠. 이러한 게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장벽, 즉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이나 이러한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장벽이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 경제적, 정치적 위험과 관련된 이슈들 및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공급망을 조정하는 관리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들이 전 세계에 걸쳐 최적의 입지에 자사의 생산활동을 분산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물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규제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병원들이 MRI 영상을 판독하는 절차를 더 저렴한 영상 진단학 의사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아웃소싱 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생산의 세계화라고 이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교수님이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생산의 세계화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어떤 제품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 원재료를 조달하고 그걸 조립해서 생산하고 그거를 영업, 판매, 마케팅하는 이러한 활동들이죠. 이러한 활동들이 예전에는 특정 기업이면 그 기업이 설립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그 기업에 설립된 국가의 다른 기업들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연구개발, 원재료, 원재료 부품 조달, 그리고 조립 생산, 영업, 생산 판매 이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비용이 적고 가장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국가에서, 최적의 입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더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산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폰을 연구개발, 필요한 원자재나 원재료 조달, 조립 생산, 그리고 영업, 마케팅 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한국 기업들하고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연구개발은 미국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부품은 타이완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일본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립해서 최종 생산하는 공장은 인건비 혹은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 설립해가지고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한국 회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효과가 높은 최적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산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은 삼성전자가 한국 회사라서 한국에 있는 공장이 아니고 실제로는 베트남이나 혹은 중국이나 이러한 데 있는 공장에서 실제로 한국 회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우리가 생산의 세계화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시장의 세계화와 생산의 세계화,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화,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화의 종류에는 마켓, 시장이 세계화되는 것, 그리고 프로덕션, 생산이 세계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